교과서는 108페이지.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이제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총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학습할 건데요. 1. 자원 분포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 오늘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2. 자원 개발과 주민 생활의 변화. 자원이 많이 있으면 주민 생활에 좋은 점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생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자원이란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인터넷에 자원이라고 검색어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주 생각보다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원의 목핵이 막아! 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미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겠죠? 네, 이 이미지는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파란 색깔로 반짝반짝거리는 이 보석같이 생긴 게 보통 미네랄 자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광물 자원이에요. 이 광물 자원을 일꾼을 시켜서 많이 캐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뭐죠?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아니면 병력을 생산하거나 혹은 병력을 더 키우거나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죠? 왼쪽에 미네랄 광물 자원, 오른쪽에 베스핀 가스 자원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자원이죠. 이걸 이용해서 자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실력이 되어서 내가 특별한 전략을 짜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러한 이제 전략형 시뮬레이션 게임에는 스타크래프트나 혹은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이 게임을 할 줄 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원이 바로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랑 수업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자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자원이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resources라고 나왔어요. 괄호하고 natural resources라고 되어 있죠. 자연 자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한자로는 어떤 뜻일까요? 자, 자자는 재물자, 원자는 근원, 원. 재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지하의 광물이나 임산물, 수산물 등과 같이 생산 활동의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물자를 자원이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물자나, 새로운 게 나왔네요. 인재, 사람도 자원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예를 들면 식량자원, 산림자원, 어족자원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을 통틀어서 이룬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이다. 여러분도 다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요한 부처 중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처로 교육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교육부에 원래 예전에 이름이 뭐였냐면요. 교육인적자원부였어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교육부이지만 그렇게 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사회 수업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자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제활동에 이용 가치가 있는 원료나 사람, 기술. 자, 모두가 다 자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자원을 우리는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으면 자원이 아니에요. 현재 기술로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할 수 없으면
자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다 개발해 보았는데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가 않아. 내가 이걸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쓸모가 작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술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용 가치가 있는 것만 우리는 자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원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원은 첫 번째 그 범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눕니다. 좁은 의미의 자연은 천연 자원이에요. Natural resources라는 거죠. 영어로 말했을 때 그래서 식량, 광물, 에너지 자원 이런 거고요. 넓은 의미의 자원에는 인적 자원,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까 여러분 사전에서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문화제도, 문화적인 것들도 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제도나 관습 혹은 뭐 문화재, 역사 이런 것들도 다 자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 자원이라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재생 가능성을 가지고 자원을 나누기도 합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환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태양광, 태양이 있는 한 쓸 수 있죠. 풍력, 바람이 부는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력, 물이 있는 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고갈 자원,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라는 의미죠. 고갈 자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천연 자원들 중에 광물이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갈되는 자원이 언제쯤 사라지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원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교실에도 자원이 있나요? 있죠. 자원으로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뭐 석유 자원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금이나 은과 같은 광물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원이 아니더라도요.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뒤에 게시판도 석유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블라인드도 석유 자원 플라스틱 종류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시계, 그 다음에 선풍기, 그 다음에 무슨 여기에 페인트, 벽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앞에 여러분 앞가림판 혹은 책상, 의자 이런 것들도 몽땅 다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작동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에어컨 아니면 전등 혹은 텔레비전 아니면 잘 보이지 않지만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도 전기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한 명도 보이지 않지만 학생 여러분도 인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 인창중학교만의 예의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몽땅 다 넓은 의미에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원이 사라진다면 우리 교실이 완전 뿅 하고 사라지겠네요. 자, 이런 자원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한성, 두 번째는 편재성, 세 번째는 가변성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한성입니다. 유한성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재생이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고갈된다라는 뜻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좀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어요. 가채연수라고 하는 용어예요. 어떤 자원의 확인된 매장량을 그 해의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 어렵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현재 기술 수준에서 현재 상태로 채굴할 때 채굴 가능한 연수. 어려운가요? 자, 지금처럼 개발해서 지금처럼 사용하면 얼마나 더 쓸 수 있느냐? 이거 우리는 가채 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많은 뭐 과학자나 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오른쪽 아래에 BP라고 보이나요? 여기가 이제 영국에 있는 석유 회사예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016년도에 이런 계산을 한 게 가장 유명합니다. 석탄은 지금처럼 사용하면 226년 있다가 사라진다. 석유는 56년, 천연가스는 54년. 이게 가채 연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 사라질까요? 석유 정말로 바닥 나나요? 다 사용하고 바닥 나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죠? 자, 실제로요. 석유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하기로 1조 7천억 배럴이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아까 거하고 조금 숫자가 다른 이유는 계산한 연도가 달라서 그래요. 앞으로 49년 정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계산을 해보니까 뭐 쿠웨이트는 100년 이상, 그다음에 뭐 아래에 있는 멕시코는 10년 있으면 바닥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의 석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가치 연수가 상당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전에는 육지 가까운 곳에 있는 석유를 채굴을 했거든요. 점점 깊은 곳에 있는 석유를 이제 원유를 채굴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바다에 있는 원유를 채굴하고요. 새로운 원유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도 여러분 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일 샌드라고 불러요. 네. 석유가 묻어있는 기름인 거죠. 그 모래인 거죠. 모래 석유라고도 부르는데 SK건설에서 현재 외국에서 이런 식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모래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참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쓸모가 있어진 거죠. 바깥에 있는 광산에서 오일샌드를 채굴한 다음에 파쇄기에 넣어서 완전히 갈아버려요. 그리고 물과 섞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무게가 무거운 모래는 제일 밑에 가라앉고 그 다음에 물이 그 위에 뜨고 그 다음에 기름이죠. 기름이 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거품과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맨 위에 있는 오일만 기름만, 석유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채 연수라고 하는 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석유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석유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기 때문에요. 새로운 매장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유를 대체할 만한 혹은 천연가스나 석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랑 살펴보려고 하는 자원의 특성은 편재성입니다. 편재한다라는 말은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석유는 지금 색깔이 진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라크, 이란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거든요. 요 지역을 요 바닷가를 우리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에서 전 세계의 60% 이상이 65% 정도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하죠. 예, 물보다 석유가 훨씬 싼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석유가 생산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만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 리튬, 코발트라고 하는 자원도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히토류가 바로 요 빨간색이에요. 자, 중국에서 전체 히토류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거냐면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자원인데요. 이게 중국에서만 생산되기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격을 맘대로 올려버리거나 내려버리거나 하면은 우리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노란 색깔이죠. 리튬은 칠레나 혹은 여기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부분의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코발트는 파란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자원이 불공평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원 민족주의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경우는 아랍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석유를 무기처럼 삼아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걸 우리가 자원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뺏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자원이 나오면 독립운동이 일어나더라도 독립을 시켜주지 않거나, 아니면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거나 하기 때문에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우리 자원민족주의와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자원의 특성은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생길 수도 있고, 옛날에는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가치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의 가치가 시대,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자원의 가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한 번도 그 물을 돈 주고 사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생수는 당연히 돈 주고 사 마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조선시대에도 아무도 물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봉이 김선달을 만나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그런 가치가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현대에 오면서 생수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것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있는 것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아이슬란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슬란드 공기입니다. 공기도 판매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가운데 있는 사진 보이나요? 영어로 혹시 뭐라고 쓰는지 알겠어요? 지리에어. 지리에어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리산 공기를 담아서 팔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인터넷에서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요거 한 캔에 8리터 정도의 공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캔 하나에 코에다가 이렇게 들이대고 산소 호흡기처럼 마시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판매가 약간 잠깐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이는 곳이 내추럴 에어라고 써 있는 거. 요거는 제주도 공기입니다. 네, 제주도 공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이탈리티 에어라고 써 있죠. 요거는 캐나다에서 공기 맑은 곳에 있는 산소를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맑은 공기나 생수는 과거에는 가치가 없었는데 현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연탄은 매우 중요했거든요. 집집마다 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현대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요했었는데 현대에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자원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위에 있는 광물 자원이에요. 이거는. 이름은 텅스텐. 들어본 적 있나요? 한자로는 중석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원입니다. 중자는요, 한자로 무거울 중자예요. 광물 중에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그런 자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무기를 만들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텅스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중국산 텅스텐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동에 있는 텅스텐 그 광산은 현재 문을 닫았어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가치가 변동된 거죠. 우리나라 텅스텐이 가치가 소멸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거는 돼지고기 삼겹살입니다. 네, 아직 밥 안 먹은 학생 배고플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 삼겹살은 가치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가치가 변동된 사례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코란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돼지 피도 만지지 않고요.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죠. 네. 자, 비이슬람교도들은 특히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이 돼지고기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가치와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는 뭐 이란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치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가치 변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석유이죠. 여러분 혹시 석유를 제일 먼저 채굴하기 시작한 나라가 어딘지 알고 있나요? 당연히 모르겠죠. 네. 석유를 맨 처음에 채굴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2000년 전에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한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를 채굴했다라고 하는 시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땅에다가 대나무로 박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실은 이제 땅속에서 나오는 소금이 있거든요. 염정이라고 해서 소금 호수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캐려고 하다가 너무 대나무 대롱을 깊게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석유를 시추한 거죠. 그런다가 폭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고 끈적끈적거리는 이제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원유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채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추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 과학기술이 미처 발전하지 못해서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검고 끈적거리는 액체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머리가 아플 때는 석유를 머리에다가 바르고 그 끈적거리는 검은 물은 그 배가 아프면 배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배가 너무 아프면 먹기도 하고 좀 신기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식의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우라늄이에요. 네,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요즘에는 이제 원자력이라는 게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면서 우라늄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자원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우라늄은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원의 의미, 그 다음에 자원을 분류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교과서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보자는 자원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학습 문제입니다. 자료 1번, 주요 에너지 자원의 가체 연수, 아까 우리 살펴봤죠. 어떤 자원의 확인된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 언젠가는 고갈된다. 우리 이것을 자원의 유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2번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우는 히토류 이것도 매우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한테 말하기는 대부분의 양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더라. 그리고 일부가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때 필수적인 자원인데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군데만 존재하더라. 전 세계에 공평하게 존재하지 않더라. 이걸 우리는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자료 3번. 국가별 식량자원의 소비 특성. 자, 왼쪽에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열심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금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양고기를 즐겨 먹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거는 자원이 장소에 따라서 혹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3번은 자원의 가변성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활동 문제가 각각 어떤 특성과 관련이 설명해보자 인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자원의 분포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자원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